쪽팔리게 여길 어디라고 오세요? 하객들 보는 데서 망신이지 뭐야. 옷차림 좀 보세요. 여기가 시골 장터예요? 나가요. 지금 당장. 아, 진짜. 이 냄새 좀 어떡해. 사돈 칠순잔치 하객 200명이 지켜보는 호텔 연회장 앞에서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쥔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들 의대 학비 1억 2천만 원. 그 돈을 25년간 응급실 야근 돌며 홀로 벌어대준 시어머니한테 의사 집안 며느리가 퍼부은 전대미문의 공개 망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간다. 근데 며느리,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몰라. 10분, 딱 10분 뒤였습니다. 저를 쫓아낸 그 며느리가 호텔 복도를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머니 살려주세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제발. 의사만 6명이 앉아있던 그 잔치상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소매를 걷어붙인 그 순간 연회장에서 터져나온 건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5년간 친정 식구들에게 숨겨온 거짓말. 그 거짓말이 200명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겁니다.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전 제 팔을 잡아 끌던 바로 그 손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사나 놓던 시어머니한테 목숨을 빌어야 했던 의사 집안. 온몸에 소름 돋는 역대급 참교육.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은 25년간 응급실을 지킨 68살 시어머니가 사돈 칠순잔치에서 며느리에게 쫓겨난 지 딱 10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바쳐 키운 자식이 내 손을 밀어내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오늘 사연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슴이 뻥 뚫리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호텔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에 깔린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훑쳤습니다. 새벽 4시부터 다림질한 한복 저고리 안으로 등줄기에 흐르던 땀이 식으며 소름이 돋더군요. 왼손에는 축의금 봉투, 오른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 사돈어른 칠순잔치에 빈손으로 올 수는 없었거든요. 연회장 입구에 오영석 선생님, 고희연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하객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꽃장식 냄새가 복도까지 퍼져 있었어요. 봉투를 고쳐쥐고 한 발짝 내딛는데 연회장 문이 안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이 제 팔을 덥석 잡더니 연회장 반대편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때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여길 왜 오신 거예요? 수빈이 제 팔을 잡은 채 쏘아붙이더군요. 사돈어른 칠순이잖아. 인사라도 드리러 왔다. 인사요? 어머니, 저 안에 하객이 200명이에요. 다 아버지 제자분들, 교수님들, 병원장님들이시라고요. 수빈이 제 한복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산 15만 원짜리 한복이 그렇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옷차림 좀 보세요. 여기가 시골 장터예요? 쪽팔리게. 그 말에도 참았습니다. 참는 건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수빈아, 축의금이라도 놓고 갈게. 사돈어른한테 얼굴 한번 비치고 바로 나올 테니까. 수빈이 제가 내민 축의금 봉투를 손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30만 원. 2달치 용돈에서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수빈이 목소리를 낮추더니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 안에 사람들한테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놨어요. 5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다고요. 근데 여기서 딱 마주치면 제가 어떡해요? 가슴팍에 누군가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5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사나 놓던 분이 의사 집안 잔치에 오시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어머니도 어색하실 거 아니에요. 주사나 놓던 분, 25년간 응급실에서 사람 목숨을 살린 손이 며느리 입에서는 그렇게 한 줄로 정리되더군요. 연회장 문 안쪽에서 아들 준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틈새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은 제 눈을 피하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쥐어 감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축의금 봉투를 주워 가방에 넣고 수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간다. 근데 며느리,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몰라. 수빈이 코웃음을 치며 연회장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터지는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어요. 호텔 로비 구석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올해 68 배옥자. 서울 한복판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25년간 수간호사로 살았던 여자가 사돈 잔치상 입구에서 쫓겨나 혼자 앉아있는 꼴이라니. 남편이 43세 쓰러졌을 때 준혁이가 겨우 15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 만에 야간 근무에 복귀했어요. 낮에는 준혁이 도시락을 싸고 밤에는 응급실에서 피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6년을 버텨서 의대 학비를 댔습니다. 1억 2천만 원. 야간 수당 한 푼 안 쓰고 모은 돈이었어요. 준혁이가 의대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채 저한테 안겨서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효도할게. 엄마 고생 끝이야. 그 한마디가 25년 야근의 피로를 전부 녹여줬었죠. 5년 전 결혼식 날 수빈이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준혁이가 의사 됐잖아요. 저도 어머니 딸처럼 잘할게요. 그 손이 따뜻했던 게 아직 기억납니다. 그런데 수빈이 피부과 의원을 개원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더군요. 결혼 2년차 추석, 송편을 빚어 들고 갔더니 수빈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오늘 친정 어머니 오시는 날인데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준혁이한테 전화하면 대답은 늘 같았어요. 엄마, 수빈이가 요즘 의원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좀 이해해줘. 설날에도 한가위에도 손녀 생일에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년을 참았습니다. 참는 게 도리인 줄 알았거든요. 사돈어른 칠순 소식을 듣고 용돈에서 30만 원을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사돈 잔치에 시어머니가 축하 인사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호텔 복도에서 알았습니다. 로비 소파 가죽이 차가웠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쥔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일어서야지, 집에 가야지 하면서도 다리에 힘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어서 여자의 비명이 터졌어요. 25년간 응급실에서 비명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던 버릇이 그 순간 다시 살아났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선 건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25년간 응급실에서 비명 소리를 들으면 신발도 신기 전에 뛰어가던 몸이 아직 그 버릇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연회장 앞까지 12걸음. 그런데 닫힌 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의자 넘어가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리치는 고함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손을 뻗으면 문고리가 닿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10분 전 그 문 앞에서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던 감촉이 손목에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자 또 쫓겨나겠지. 쪽팔리게 여길 왜 또 왔냐고 그 소리를 200명 앞에서 듣게 되겠지. 그때 연회장 문이 안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22살 손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데 울지는 않고 이를 악물고 있더군요. 할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서윤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숨을 못 쉬세요. 할머니 빨리. 서윤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10분 전에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어서 밖으로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손녀가 제 손을 잡아 끌어서 안으로 데려가는 거였어요. 연회장 안은 전쟁터였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국물이 쏟아져 있고 의자 3개가 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화병이 바닥에 깨져서 물과 꽃잎이 대리석 위를 적시고 있었어요. 꽃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텁텁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그 한가운데 사돈어른 오영석이 목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이 벌어진 채 헐떡거리는데 숨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칠순 축하 건배를 받다가 떡이 기도에 걸린 겁니다. 200명 하객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의사가 6명이나 앉아 있었는데 연회장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앙과 의사라는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119 먼저 불러. 전화해. 그 옆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외쳤습니다. 눕히면 안 돼. 앉혀야 해. 아니야. 기도 확보가 먼저라니까. 피부가 원장인 수빈은 전화기를 두 손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다 틀리고 지우고 다시 누르고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더군요. 아들 준혁이 장인 뒤에 무릎을 꿇고 하임리히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과 전문이니까 방법은 아는 거죠. 그런데 오영석이 의자에 비스듬히 걸터앉은 자세 그대로 쓰러져 있어서 뒤에서 감싸 안을 위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영석의 체격이 준혁보다 한 뼘은 더 컸어요. 준혁이 등을 두드리고 복부를 밀어보고 다시 등을 두드렸지만 떡 조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안 돼? 왜 안 나와? 수빈이 전화기를 놓치며 울먹였습니다. 오영석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입술 끝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수백 번 봐온 색깔이었어요. 저 색이 짙어지면 뇌에 산소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하객 2명의 어깨를 밀치고 넘어진 의자를 발로 차내고 깨진 화병 조각을 밟으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합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의 고개가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수빈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귓전을 스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며느리의 체면 따위는 제 귀에 들어올 틈이 없었거든요. 25년간 응급실에서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환자 앞에 서면 다른 소리는 전부 사라지고 환자의 숨소리만 남아요. 준혁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영석의 상체를 의자에서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등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제 무릎 위에 올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어요. 뒤에서 두 팔로 오영석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른 주먹을 왼손으로 감싸고 배꼽과 명치 사이 정확한 지점에 댔습니다. 첫 번째 압박, 떡 조각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압박, 오영석의 몸이 움찔했지만 기도는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연회장 200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 번째 압박에 힘을 실었습니다. 25년간 응급실에서 갈고 닦은 두 손에 남아있는 모든 감각을 끌어모았습니다. 퍽! 오영석의 입에서 떡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거친 기침과 함께 공기가 폐로 밀려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영석의 보랏빛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숨이 돌아온 겁니다. 연회장 200명이 동시에 내뱉은 한숨이 파도가 빠져나가듯 방 안을 채웠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쳤고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오영석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게 해드렸습니다. 제 손끝에서 사돈 어른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게 느껴졌어요. 25년 동안 이 손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숨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빈이 보였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고 두 눈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0분 전에 저를 밀어낸 그 얼굴이 지금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영석이 거칠게 기침을 토해내며 눈을 떴습니다. 충혈된 눈동자가 허공을 더듬다가 자기 등을 받치고 있는 제 얼굴에 멈췄어요. 당신이 누구요? 목소리가 쉰 채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오영석의 눈에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자였겠죠. 5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숨 천천히 쉬세요. 급하게 들이마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영석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숨이 돌아온 직후에는 과호흡이 올 수 있거든요. 오영석이 제 손을 붙잡으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고 저는 어깨를 받쳐 천천히 앉혀드렸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00명 하객이 숨소리조차 삼키고 있었어요. 깨진 화병 조각 위로 물이 흐르는 소리만 또르르 들리더군요. 그 정적을 깬 건 뒷줄 테이블에 앉아있던 하객이었습니다. 저분, 아까 수빈 씨가 밖으로 내보낸 분 아니야? 한마디가 연회장을 관통했습니다. 200명의 고개가 톱니바퀴처럼 일제히 수빈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수빈이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줍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술이 실룩거리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테이블 하나에서 금방 2개, 3개로 번져나가더니 연회장 전체가 벌집을 쑤신 것처럼 웅웅거렸어요. 수빈 씨가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저분이 시어머니였어? 쫓아낸 지 10분도 안 돼서 돌아와서 목숨을 살린 거야? 세상에, 저러고도 사람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수빈의 등에 꽂히는 게 보였습니다. 수빈의 양 어깨가 앞으로 움츠러들었거든요. 오영석이 기침을 가라앉히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한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사돈이요? 저를 올려다보는 오영석의 눈에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외과 의사의 눈에 5년간 죽은 줄 알았던 사돈이 자기 목숨을 살려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예, 사돈 어른. 준혁이 어머니 배옥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더라고요. 손끝은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25년간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말하던 그 톤 그대로였습니다. 칠순 축하드립니다. 오영석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2번 반복하더니 고개를 돌려 수빈을 봤습니다. 수빈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고함보다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응급실에서 진짜 화가 난 보호자들이 그랬거든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아직 여유가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했지? 수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금 내 목숨을 살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음표가 붙었지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아버지, 그게 제가 수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마디를 더 이으려는데 입술만 벌름거리고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며 도망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지금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상태 확인이 먼저예요. 준혁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반,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반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30년 넘게 같이 산 제 앞에서 그 정도 속마음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오영석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닥쳐라. 단 3글자였습니다. 준혁이 말을 멈추고 뒷걸음질 쳤어요. 내 딸이 내 어머니를 쫓아냈는데 넌 뭘 했냐? 준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닫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200명 앞에서 아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는 건 사돈 어른에게 쫓겨나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번졌습니다. 25년 수간호사셨대.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의대 보냈대. 학비가 얼마였대? 1억이 넘었다며. 그 아들이 저기 서 있는 내과 전문이라는데. 어머니가 피 토하며 벌어준 돈으로 의사 됐으면서 어머니 쫓겨나는 걸 보고만 있었다고? 말이 말을 낳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한 적 없는 사연이 하객들 입에서 살이 붙고 뼈가 붙어 연회장을 돌아다녔어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겠지만 뼈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빈의 등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수빈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10분 전까지 이 자리의 주인공은 수빈이었습니다. 의사 집안 며느리, 피부과 원장, 사돈어른 칠순잔치의 안주인. 그 자리가 지금은 피고석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5년간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으면서도 며느리가 저렇게 되는 게 마냥 후련하진 않더라고요. 그게 시어머니라는 자리인가 봅니다. 연회장 구석, 창가 테이블 뒤에서 서윤이 스마트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쫓겨나는 장면부터 방금 응급처치까지 서윤은 전 과정을 촬영했던 겁니다. 서윤이 조용히 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영상이 나중에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호텔 정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밀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영석의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고 목과 가슴 쪽을 살피더군요. 구급대원 중 나이 지긋한 쪽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응급처치 하신 분이세요? 예.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기도 이물질 제거, 타이밍도 위치도 정확해요. 이거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 하객 대여섯 명이 다시 한번 저를 바라봤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10분 전 연회장 밖으로 쫓겨나던 여자를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살린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오영석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오영석이 실려나가면서 제 손을 한 번 더 잡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악력에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것이 연회장 문을 나서고 수빈이 뒤를 따랐습니다. 하이힐 한쪽이 벗겨진 채 걸었어요. 다리가 풀려서 두세 번 비틀거렸지만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10분 전까지 수빈에게 인사하고 축하하던 하객들이 지금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연회장 입구에 서서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가 호텔 진입로를 빠져나갔어요. 그 뒤를 수빈이 비틀비틀 따라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10분 전에 제 팔을 잡아 끌며 쪽팔리게라고 했던 그 여자의 뒷모습이 지금은 저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서윤이 옆에 와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괜찮다, 서윤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손끝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손녀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 회전문 너머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늘이 지금은 아주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접수대 뒤편으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5년간 맡아온 냄새인데 환자복 대신 한복 치마를 입고 서 있으니 어색하더군요. 병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오시오 하는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영석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코에 산소줄이 꽂혀 있었고 왼팔에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보랏빛으로 변했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지만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사돈어른, 좀 어떠세요? 덕분에 이렇게 살아서 누워있지. 오영석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잡더니 꽉 쥐었어요. 어제 들것에 실리면서 잡았던 것보다 악력이 세졌더군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듯이 꽉 쥐는 손이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사돈이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소. 119가 금방 왔으니까 괜찮으셨을 거예요. 허허, 사돈은 모르는 소리요. 내가 외과 의사로 40년을 살았는데 기도가 막히면 사분이 고비라는 건 나보다 사돈이 더 잘 알잖소. 119가 오기 전에 끝났을 수도 있었어. 오영석이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응급실이면 전쟁터를 지킨 거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내 목숨을 살렸는데 우리 수빈이가 그걸 주사나 놓던 사람이라고 했다면서? 하객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가 오영석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오영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딸을 잘못 가르쳤소. 사돈한테 면목이 없소. 72세, 은퇴한 외과 의사, 칠순잔치에 200명이 모일 만큼 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고개 드세요. 수빈이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뭐요? 젊은 사람들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의사 집안 잔치에 간호사 출신 시어머니가 오면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수빈이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냐고요. 반은 진심이고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해한다는 것과 아프지 않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오영석이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눈이었어요. 사돈,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오영석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하얀 이불 위에 네모난 빛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아들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는데 잔 안에 커피가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잔치에 불쑥 나타나서
우리 체면이 다 깎였잖아. 수빈이 건너편에 서 있는 준혁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관리를 못해서 그래. 어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미리 얘기했어야지. 준혁이 부엌 싱크대에 기대선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빈아, 엄마가 아버지 살린 건 사실이잖아. 119 오면 됐을 걸 쓸데없이 나서서 더 소란 만든 거야. 그것 때문에 하객들이 다 알게 됐잖아.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거.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벌렸다가 수빈의 눈을 보더니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등을 돌린 채요. 아들이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가 봤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어제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짓 내가 영상으로 다 찍었어. 영상? 입구에서 할머니 팔 잡아 끌고 쪽팔리다고 한 거, 주사나 놓던 분이라고 한 거, 응급처치까지 전부. 외할아버지한테 보여줄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아, 그건 쓰지 마라. 왜? 할머니가 당한 걸 왜 숨겨? 내 엄마한테 상처된다.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잖아. 전화기 너머로 서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서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딱 하나만 담기 싫은 거 있어. 뭔데? 참는 거. 할머니는 너무 참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이 화가 나면 먼저 전화를 끊는 버릇이 있거든요. 15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서윤은 제 만류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이 병원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태블릿을 들고요. 외할아버지, 저 서윤이에요. 보여드릴 거 있어요. 오영석이 안경을 쓰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윤이 태블릿 화면을 오영석 앞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빈이 옥자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어요. 쪽팔리게 여길 어디라고 오세요? 주사나 놓던 분이 의사 집안 잔치에서 뭘 하시겠다고.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해놨는데 여기서 들키면 제가 어떡하냐고요. 영상 속 수빈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오영석의 표정이 한 겹씩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점점 가늘어졌어요. 입술이 일직선으로 다물려 갔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오영석은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이 수모를 당하고도 오영석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사돈이 내 목숨을 살려준 거란 말이지? 서윤이 오영석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5년 동안 이런 일을 겪었어요. 명절마다 쫓겨나고 손녀 생일에도 못 오고 아들한테 전화하면 엄마가 좀 이해해줘라는 말만 듣고. 오영석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 다리를 접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아, 내 엄마가 하객들한테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한 게 사실이냐? 네,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생신 때도 할머니 얘기하면 엄마가 화를 냈어요. 그 얘기 왜 꺼내라고요? 오영석이 안경을 사이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액이 연결된 팔로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영상 보여드렸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할머니, 미안해. 근데 누군가는 해야 했어. 할머니는 안 하니까 내가 한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이 커져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사돈, 나 오영석이요. 오영석의 목소리가 어제 병실에서 들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마른 겨울 바람 같은 목소리였어요. 우리 딸이 한 짓을 다 알게 됐소. 한 박자 쉬더니 오영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좀 만납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어제까지는 제가 혼자 참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에서 무언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오영석 퇴원 날이었습니다. 서윤이 전화로 할머니, 외할아버지 퇴원하시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1층 로비에서 서윤을 기다리며 서 있는데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혹시 배옥자 수간호사님 아니세요?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이 병원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넘었고 이 병원은 제가 근무했던 곳이 아니었거든요. 맞는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 이진아예요. 2003년에 응급실 신입으로 들어와서 선생님한테 배운 이진아 간호사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란 신입 간호사. 첫 응급 환자 앞에서 손이 떨려서 수액 바늘을 3번이나 놓쳤던 아이였어요.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혈관 위치를 잡아줬었습니다. 이진아? 그 이진아? 네, 선생님. 지금 여기 간호부장이에요. 간호부장. 병원 간호사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액도 못 놓던 23살짜리가 22년 만에 간호부장이 되어 있었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 응급처치하신 거 구급대원한테 다 들었어요. 72세 기도 폐쇄 환자, 하임리히법 3번 만에 성공. 제가 그 얘기 듣고 혹시 우리 배옥자 선생님 아닌가 했거든요. 에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대단한 거죠. 저 그 이야기 병원장님께 보고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진아가 제 팔을 잡고 병원 2층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안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병원장이 앞으로 나와 감사패를 건넸습니다. 나무 액자 안에 금박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노련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명을 구한 시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장이 감사장을 읽어주는 동안 간호사 15명과 응급의학과 의사 2명이 뒤에 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진아가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이 병원 올 때마다 선생님 생각했어요. 응급실에서 배운 거 하나도 안 잊었거든요. 2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감사패를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환자가 살아서 걸어나가면 그게 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 액자에 제 이름이 적혀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패를 든 손끝에서 나무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오영석 병실로 돌아가니 퇴원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오영석이 침대 위에 외투를 걸치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안경 너머로 감사패를 보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사돈, 그거 뭐요? 아, 이거요. 병원에서. 허허, 다 들었소? 이진아 간호부장이 사돈 제자라면서 내 주치의한테도 소문 다 퍼졌더만. 오영석이 침대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사돈, 앞으로 명절이든 생일이든 우리 집에 오시오. 내 은인이 내 집에 못 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요. 오영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전 병실에서 잡았을 때보다 힘이 더 세졌더군요. 퇴원하는 사람의 손이 이렇게 힘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사돈어른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아들 집 현관문 앞에서 돌아서기만 했던 사람한테 누군가가 집 문을 열어준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었거든요. 병원 정문을 나서니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알바비 탔거든. 할머니 맨날 나 사주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내 차례야. 서윤이 데려간 곳은 병원 앞 분식집이었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의자, 스테인리스 젓가락, 형광등 불빛, 칠순잔치가 열렸던 호텔 연회장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서윤이 앞에 앉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떡볶이 한 접시, 순대 한 접시, 어묵탕 하나. 서윤이 떡볶이를 제 접시에 먼저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간호사 된 것도 할머니 때문인 거 알지?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처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서윤이 떡볶이를 입에 넣으며 씩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데 서윤이가 갓 태어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22년 전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보다 작은 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그때 수빈이 분만실 안에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안아주세요. 수빈의 얼굴에 땀이 범벅이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진심이었다는 건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그걸 알면 다시 돌릴 수 있었을까? 할머니, 왜 그래? 떡볶이 맵지? 응, 좀 맵다. 맵지 않았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 걸 감추려고 한 말이었어요. 그 주말 오영석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윤이 골라준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오영석 자택에 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관에서 오영석의 아내, 그러니까 사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서 오세요. 사돈 어머니가 제 2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영석과 달리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손에는 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영감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는 모자라요. 아이고, 사돈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당연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세상에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식탁에 요리가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미역국. 사돈 어머니가 직접 만든 거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장을 봐서 준비했다더군요. 남의 집 밥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영석이 소주병을 따며 말했습니다. 사돈, 한잔합시다. 예, 사돈 어른. 오영석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25년간 응급실을 지킨 사람이면 우리 의사들보다 더 대단한 거요. 수술대 위에서 환자 살리는 거야 장비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맨손으로 현장에서 살리는 건 경험 아니면 못하는 거요. 오영석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진짜 사돈 노릇을 못했소.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소. 소주를 한 모금 넘기는데 모간이 뜨거웠습니다. 술이 뜨거운 건지 가슴이 뜨거운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눈시울이 달아올랐지만 이번에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혼자 부엌불을 켜고 남은 밥에 김치를 얹어 먹었습니다. 오영석 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도 혼자 먹는 밥이 허전하더라고요. 창밖에 가을 하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2손을 펼쳐봤어요. 이 손으로 25년간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학비를 벌고 이마에 땀을 닦아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가족한테는 한 번도 이손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주사나 놓던 손이라고, 쪽팔리는 손이라고, 오늘 오영석이 이 손을 잡고 대단한 거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아가 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서윤이가 이 손이 만든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이 손의 가치를 몰라본 건 200명 중에 딱 2사람이었어요. 내 며느리와 내 아들. 밥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 우리 집으로 좀 와.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엄마 수빈이 예민해서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하던 아들이 오라고 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부엌을 채웠습니다. 무언가 크게 바뀌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발장 위에 서윤이 선물한 가을꽃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물을 안 줬는지 잎이 아래로 축 처져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수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어요. 커피잔이 3개 놓여 있었는데 수빈 것만 절반쯤 비어 있었고 나머지 둘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준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더군요. 어머니, 앉으세요. 수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의사가 환자한테 말하는 것처럼 또박또박하고 침착했습니다. 그게 더 불길하더라고요. 소파에 앉자 수빈이 테이블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노인 치매 정밀검진 의뢰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옆에 가정 내 갈등 조정 신청서라고 적힌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해서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동정심을 파신 거 다 알아요. 수빈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손톱이 길고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피부가 원장답게 손 관리가 완벽했습니다. 그 손이 밀어놓은 서류 위에 치매라는 2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빈이 다리를 꼬고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도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초대도 안 했는데 잔치에 불쑥 오시고 사돈어른 앞에서 제가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게 다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고요. 25년간 응급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 차트를 외우고 약물 용량을 그램 단위로 계산하고 의사 지시를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머리를 가지고 치매라고요. 가족이 동의하면 검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빈이 볼펜을 꺼내 서류 맨 아래 보호자 동의 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착한 며느리인 것처럼. 저는 25년간 병원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치매 검진이 가족 동의만으로 강제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끝이에요. 수빈도 의사니까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이건 검진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들이밀어서 겁을 주고 제 입을 막으려는 거였어요. 그때 준혁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엄마, 수빈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돈 잔치에 갑자기 온 것도 그렇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돈 칠순잔치에 축의금 들고 간 게 치매 증상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사돈 잔치에 인사 간 게 이 집에서는 비정상인 거예요.
준혁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어요. 그 눈에서 미안함이 보였지만 미안함 뒤에 숨어 있는 건 비겁함이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어머니 편을 들 배짱이 없는 거예요. 30년 넘게 같이 산 아들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밀어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다리에 힘을 줘서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서류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수빈이 뒤에서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쿵 울렸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아들이 쫓아나올 줄 알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를 하려고 나올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아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수빈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칠순잔치에 참석했던 하객들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수빈이 보낸 거였습니다. 칠순잔치 때 소동 일으킨 분은 시어머니가 맞으시고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이에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잔치에 난입해서 소동을 벌리신 거예요. 아직 정확한 진단은 안 나왔지만 가족들이 검진을 진행 중이에요. 이 메시지를 나중에 서윤이한테 전해 들었을 때 귀가 멍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어른 목숨을 살린 응급처치가 치매 환자의 난입으로 둔갑한 거예요. 수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부과 의원 직원을 시켜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어요.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잔치장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임리히법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기본 응급처치예요. 소방서에서 시민들한테 가르치는 거라고요. 수빈이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피부과 전문이잖아요. 그런데도 민원을 넣은 겁니다. 법적으로 되든 안 되든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 압박이 되니까요. 경찰서나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에서 보온 불빛만 빨갛게 켜져 있었어요. 밥을 지어놓고도 수저를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래. 미안한데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 제가 아침에 나올 때 기다렸던 말이 전화기를 통해 날아왔습니다. 아들이 쫓아나와서 할 줄 알았던 미안해는 없었고 대신 오지 마가 왔어요. 수빈이가 많이 예민해져서 이러다 가정이 깨질 것 같아. 엄마가 좀 참아줘. 참아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저는 참아야 하는 쪽이고 수빈이는 달래야 하는 쪽이었어요. 1억 2천만 원을 벌어 의대 보내준 어머니보다 치매 검진서를 들이민 아내가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알았다. 두 글자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에 감각이 없었어요. 1억 2천만 원, 25년 야근, 수백 명의 목숨, 사돈어른의 목숨, 그 어떤 것도 소용없이 저는 다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호텔 복도에서 쫓겨나고 아들 집 현관에서 쫓겨나고 전화기 너머로 또 쫓겨났어요. 현관 문틀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부엌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어요.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제 그림자도 흔들렸습니다. 서윤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손녀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2번, 3번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윤이 서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뛰어온 거였어요.
학교에서 여기까지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도 모자라 역에서 뛰어온 게 얼굴에 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전화 왜 안 받아?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관 문턱에 쪼그려 앉아 있는 꼴이 서윤이한테 다 보였을 거예요. 서윤이 제 앞에 쪼그려 앉더니 두 팔로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있잖아. 내가 있잖아. 22살짜리 손녀의 팔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이 등에 얼굴을 묻으니 서윤이 교복에서 나던 것과 같은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어요. 이 아이는 아직 그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서윤이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윤이가 어렸을 때 제가 해주던 거였는데 이제는 서윤이가 저한테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며칠 전에도 같은 번호가 떴었습니다. 서윤이 제 핸드폰을 집어들어 번호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외할아버지야. 받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돈, 나 오영석이요. 오영석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진짜 사돈 노릇을 하겠소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 딸이 한 짓을 다 알게 됐소. 한 박자 쉬더니 오영석이 말했습니다. 치매 어쩌고 하면서 사돈을 모함한 것도 보건소에 허위 민원 넣은 것도 다 알고 있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빈이 한 짓을 오영석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순간에는 묻지 못했어요. 내일 좀 만납시다. 이건 내가 나서야 할 일이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서윤이 제 옆에 앉아서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따뜻했어요. 작지만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부엌 형광등이 다시 지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림자가 흔들려도 제 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오영석 자택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사돈 어머니가 갈비찜을 차려주던 그 집이었어요. 그때는 대문 안에서 따뜻한 국 냄새가 새어나왔는데 오늘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랐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오영석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 바지에 흰 셔츠,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리가 꼿꼿했어요. 40년간 수술대 앞에 섰던 외과 의사의 자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돈, 들어오시오. 거실에 들어서니 수빈과 준혁이 이미 와 있었어요. 수빈은 소파 오른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놓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핸드백을 옆에 바짝 붙여놓은 게 마치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은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한 점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눈을 들지 않더군요. 오영석이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태블릿을 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진 채였어요. 까만 화면 위에 거실 천장 조명이 하얗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다 왔으니까 시작하자. 오영석이 소파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파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 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커피도 물도 과일도 없었습니다. 대접하려고 부른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수빈아, 네 아버지. 수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며칠 전 제 앞에서 치매 검진 서류를 밀어놓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작아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영상 한번 봐라. 오영석이 태블릿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호텔 연회장 복도가 나왔어요. 서윤이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빈이 제 팔을 잡아 끌고 있었어요.
쪽팔리게 여길 어디라고 오세요? 수빈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진짜 수빈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톨씩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주사나 놓던 분이 의사 집안 잔치에서 뭘 하시겠다고. 화면 속 수빈이 제 축의금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태블릿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해놨는데 여기서 들키면 제가 어떡하냐고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영석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져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수빈아. 오영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칠순잔치에서 준혁에게 닥쳐라 했던 그 톤과 같았어요. 고함보다 무서운 목소리. 시어머니를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 한마디씩 끊어 말했습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서 메스를 한 칸씩 움직이듯이요. 그 어머니가 내 목숨을 살렸는데 치매라고 뭐라? 수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파 쿠션을 움켜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붉어져 나왔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물음표가 붙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수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영석이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3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건 칠순잔치 하객 3명한테서 받은 진술이다. 종이 위에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수빈 씨가 시어머니 험담을 수년간 했다. 돌아가셨다고 몇 년째 속았다. 명절 모임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다. 오영석이 종이를 하나씩 짚으며 읽었습니다. 수빈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어요. 도망갈 구멍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수빈을 똑바로 바라보더군요. 수빈아, 엄마 돌아가셨다고 한 게 진짜야? 당신도 알면서. 수빈이 소리쳤습니다. 작아져 있던 목소리가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당신이 가만히 있었잖아. 내가 혼자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서서 어머니 모시고 온 적 있어? 나한테만 뒤집어 씌우지 마. 거실에 수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5년 동안 준혁은 한 번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영석이 한숨을 내쉬더니 수빈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허위 민원 넣은 것도 알고 있다. 수빈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하임리히법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야. 소방서에서 시민한테 가르치는 걸 의료행위라고 신고해. 의사 아버지한테 이런 거짓말이 통할 줄 알았냐? 오영석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 없는 눈이 수빈을 똑바로 쏘아봤어요. 수빈아, 이건 무고다. 무고. 2 글자가 거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교복 대신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도 있어. 서윤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수빈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스크린샷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하객들한테 보낸 메시지.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다. 잔치에 난입했다. 가족이 검진 중이다. 스크린샷 전부 모았어. 수빈이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눈에 배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서윤아, 네가 이걸 왜? 왜냐고? 서윤이 핸드폰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5년 동안 참았잖아. 명절마다 쫓겨나고 손녀 생일에도 못 오고
죽은 사람 취급당하고, 근데 할머니가 외할아버지 목숨을 살렸는데 그 할머니를 치매라고 뭐라? 엄마, 그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22살짜리의 말이 36살 의사의 말보다 무거웠어요. 수빈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영석이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네가 한 짓을 정리해보자. 시어머니를 5년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잔치에 온 시어머니를 200명 앞에서 쫓아냈다. 그 시어머니가 내 목숨을 살리자 치매라고 몰고 허위 민원까지 넣었다. 한 문장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수빈의 등이 한 치씩 구부러졌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냐? 수빈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리고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퍽 하고 울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한테도 잘할게요. 제발이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전 제 앞에서 치매 검진 서류를 밀어놓던 그 당당한 어깨가 지금은 떨리고 있었어요. 오영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빈을 내려다보는 눈이 차가웠어요. 72년을 살아온 외과 의사의 눈에 딸의 무릎 꿇은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가 한 짓은 네가 감당해라. 오영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살린 사돈편이다.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보였을 거예요. 평생 자기 편이었던 아버지의 등이 돌아서는 걸 본 거였습니다. 아버지, 부르는 소리에 오영석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재 쪽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수빈의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준혁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수빈 쪽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수빈을 지나쳐서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준혁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내가 잘못했어. 수빈이 눈치만 보면서 엄마를 5년 동안 혼자 두었어. 아들의 이마가 제 무릎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아이가 15살에 아버지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제 무릎에 이마를 묻고 울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벌어서 의대 보내준 엄마한테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사드렸어. 준혁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가 사돈어른 살린 날 나는 장인어른 등을 두드리면서도 위치를 못 잡았어. 엄마가 밀어내고 3번 만에 해낸 걸 나는 못했어. 의사라는 놈이. 아들의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39. 제가 야간 응급실을 뛰어다니던 나이에 아들은 벌써 흰머리가 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손을 올려 쓰다듬었어요. 흰머리가 섞인 아들의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사람은 이상합니다. 5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녹아내릴 만큼 아들의 한마디가 크게 들리거든요. 용서할 수 있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아이의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거실을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서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 저를 따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현관 밖 계단에서 준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준혁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아빠도 공범인 거 알지? 준혁이 멈췄습니다. 5년 동안 할머니가 쫓겨날 때마다 아빠는 뒤돌아섰잖아.
명절마다 엄마가 좀 이해해줘. 그 말로 때웠잖아. 서윤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수빈에게 했던 것보다 더 담담했어요. 엄마에게는 분노가 있었지만 아빠에게는 실망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운 건 외할아버지가 나서준 거지. 아빠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준혁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고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서윤이가 돌아서서 저한테 왔습니다. 할머니, 가자. 서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준혁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계단에 서서 저희가 내려가는 걸 보고만 있었겠죠. 밖으로 나오자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가 후두둑 떨어져 발밑에 쌓였습니다. 오영석 집 대문 앞에서 서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괜찮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어제 현관 문틀을 잡고 서 있던 때보다는 괜찮았어요. 5년 동안 혼자 삼키고 있던 것이 오늘 전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원하냐고요. 시원하다기보다는 가슴에 박혀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못이 박혀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의 손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계란말이 해줄까? 네가 계란말이를 할 줄 알아? 할머니가 가르쳐줬잖아. 12살 때. 맞았습니다. 서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가르쳐줬었어요. 기름을 너무 많이 둘러서 부엌이 온통 연기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계란 4개 깨먹었잖아. 이젠 안 깨먹어. 나 많이 컸거든. 서윤이 씩 웃었어요. 은행나무 아래서 웃는 서윤이 얼굴에 노란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오영석 집이 멀어지고 앞으로 노란 은행잎이 깔린 길이 펼쳐졌어요. 서윤의 손을 잡고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후 수빈이 보건소에 넣었던 민원이 기각됐습니다. 보건소 담당자가 제게 전화로 알려줬어요. 배옥자님, 접수된 민원 검토 결과 하임리히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처리됐습니다. 참고로 해당 민원과 관련해서 허위 신고 건으로 경찰 쪽에서 별도 검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영석이 보건소에 직접 진술서를 제출한 거였어요. 본인은 당시 환자 본인으로서 배옥자 씨의 응급처치에 의해 생명을 구조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0년 경력 외과 의사의 진술서 앞에서 허위 민원은 종이 한 장의 무게도 갖지 못했어요. 수빈에게는 무고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가 갔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칠순잔치 하객 200명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집안 잔치에서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목숨을 살려준 시어머니를 치매로 몰고 허위 민원까지 넣었다가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요. 그 피부과 원장이 오영석 교수님 딸이 시어머니를 죽은 사람이라고 해놓고 세상에 그 시어머니가 아버지 목숨 살린 사람이래. 이야기가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의료계라는 게 넓은 것 같아도 좁은 동네거든요.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피부과 학회 모임에서 수군거림이 번졌어요. 수빈의 피부과 의원의 변화가 찾아온 건 2주쯤 뒤였습니다. 하루에 서너 통씩 예약 취소 전화가 들어왔어요. 단골 환자가 원장님 개인 사정 때문에 좀 불편해서요라며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서윤이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저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었어요.
보건소 2층 강의실. 접이식 의자 20개가 반원형으로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동네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가장 앞줄에 앉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세워놓고 안경을 고쳐 쓰고 있었어요. 뒷줄에서는 할아버지 두 분이 보청기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오영석이 추천해준 자리였어요.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건강교실 강사직. 25년 간호 경력을 살려서 어르신들한테 응급처치와 건강관리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뭔가 걸렸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르신 20분 앞에서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200명 앞에서 비키세요. 제가 합니다라고 했던 그 입이니까요. 실습용 인형을 앞에 놓고 배꼽과 명치 사이 위치를 짚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따라하시는 걸 보는데 응급실에서 신입 간호사한테 수액 놓는 법 가르치던 때가 떠올랐어요. 25년간 응급실에서 살았던 이 손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사나 놓던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손. 그 손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보건소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된장찌개 먹고 싶다. 예전이었으면 수빈이 괜찮겠어? 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장을 봤습니다. 된장, 두부, 애호박, 대파. 재래시장에서 두부를 사는데 두부 가게 아주머니가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했어요. 거울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웃고 있었나 봅니다. 준혁이 매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질만 하다가 엄마 미안해를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찾아온 날 제가 밥상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준혁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보여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준혁이는 설거지를 하고 갔어요. 39회 만에 제 부엌에서 처음으로 설거지를 한 거였습니다. 싱크대 위에 엎어놓은 밥그릇이 젖은 채 반짝거리는 걸 보는데 그게 참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수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장하지 않은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윤이한테 들었어요. 수빈의 피부과 의원이 환자가 크게 줄어 폐원 절차에 들어갔다고. 친정에서도 오영석이 네가 사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비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외면했다고요. 수빈은 혼자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좀 말려주세요. 준혁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5년간 시어머니에 대한 거짓말, 치매몰이, 허위 민원, 이혼 사유로 충분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요. 어머니가 말려주시면 준혁이가 들을 거예요. 수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쪽팔리게 여길 어디라고 오세요라고 했던 그 목소리와 같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수빈아, 네 어머니. 5년 전에 내 손을 잡았을 때 결혼식 날 네가 내 두 손을 잡고 어머니 덕분에 준혁이가 의사 됐다고 했지. 전화기 너머에서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어. 나는 너한테 진짜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명절에 같이 전 부치고 서윤이 키우는 거 도와주고 네가 의원 바쁠 때 밑반찬 싸다 주고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수빈이 울먹였습니다. 근데 넌 그 손을 밀어냈잖아.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5년 전이었으면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참기만 하던 입이 처음으로 해야 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축의금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30만 원짜리 봉투가 그거 줍는 동안 넌 돌아서서 연회장 문을 닫았잖아.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 수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수빈아, 이건 내가 말릴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준혁이가 결정할 일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그달부터 간호학과 임상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실습 첫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할머니, 오늘 응급실 실습이었는데 내가 제일 먼저 환자 손을 잡았어. 잘했네. 선생님이 그랬어. 손 먼저 잡은 거 잘했다고. 할머니가 맨날 그랬잖아. 환자한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손 잡아주는 거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16살 때 제 응급실에 놀러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환자 오면 제일 먼저 뭐 해? 손부터 잡아. 겁이 나서 떨고 있거든. 그 말을 7년이 지나서도 기억하는 아이가 지금 응급실에 서 있는 겁니다. 서윤이 보건소 건강교실에도 보조 강사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서윤이를 보고 손녀분이에요? 하고 물으면 서윤이가 네, 제 할머니요. 이분이 25년 응급실 수간호사셨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오영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읍시다. 사돈 어른, 자꾸 신세를 지면 어떡해요. 무슨 신세요? 내 목숨 살린 분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신세요? 진짜 사돈 노릇을 이제야 하는 것 같소? 오영석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72세 외과 의사의 웃음소리가 따뜻했어요. 사돈 어른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거의 다 떨어져서 가지 사이로 하늘이 훤히 보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교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응급처치를 가르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실습을 마치고 정리하는데 앞줄에 앉았던 할머니 한 분이 접이식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선생님, 전에 뭘 하셨어요? 가르치는 게 보통이 아니시던데. 서윤이 옆에서 입을 열려는 걸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이건 제가 대답할 말이었거든요. 25년간 사람 살리는 일을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강의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접이식 의자 위에 빛이 내려앉고 어르신들의 얼굴 위에 따뜻한 그늘이 졌어요. 서윤이 옆에 서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응급실에서 잡았던 손, 아들의 학비를 벌었던 손, 사돈 어른의 목숨을 살렸던 손. 이 손이 오늘은 20명의 어르신에게 사람 살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사나 놓던 손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람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배옥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을에 떨어진 나뭇잎이 땅을 덮듯 오래 참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엽이 쌓인 자리에서 다음에 새싹이 트듯 무너진 자리가 곧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보시면서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6명이나 있는데 아무나 못하고 간호사 출신 시어머니가 살렸다고? 너무 드라마틱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셨다면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응급 상황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전공이 달라서 당황하는 의사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거든요. 실제로 대한심폐소생협회 자료를 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기도폐쇄 사고 중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진 사례가 매년 수백 건에 달합니다.
의사가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이 살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가족 간에 시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일도 어르신 상담센터에서는 드물지 않게 접수되는 사례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내 재산과 능력의 가치를 자식에게 맡기지 마세요. 옥자가 25년 경력을 가지고도 인정받지 못한 건 스스로 그 가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값어치는 내가 먼저 지켜야 해요. 둘째, 참는 것과 잃는 것은 다릅니다. 옥자는 5년을 참았지만 참는 동안 잃어버린 건 자존심이었어요. 돌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우는 건 효도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셋째,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아들보다 손녀 서윤이가 며느리보다 사돈 오영석이 먼저 옥자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존중이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넷째, 사람의 진짜 값어치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주사나 놓던 사람이라고 무시했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는 그 손이 가장 귀했어요.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후회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존중받지 못해서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배옥자 씨처럼 내 손 안의 가치를 스스로 먼저 인정해 주세요. 참는 게 도리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 진짜 도리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분명히 곧 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배옥자 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